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칼스바트에서 브레너까지.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에 칼스바트를 몰래 빠져나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테니까. 8월 28일 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아마 나를 붙잡아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만 지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여행 가방과 오소리 가죽 배낭만을 꾸린 채 홀로 역마차에 몸을 싣고 7시 30분에 츠보타에 당도했다. 안개가 자욱히 낀 아름답고 고요한 아침이었다. 위쪽의 구름은 양털처럼 띠무늬를 이루고 있었고 그 아래쪽 구름은 묵직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이 내겐 좋은 징조처럼 보였다. 나는 그토록 찌푸렸던 여름을 뒤로하고 상쾌한 가을을 만끽하게 될 기대에 부풀었다. 12시에는 따가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애거에 도착했다. 그때서야 나는 이곳이 내 고향과 똑같은 위도상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또다시 북위 50도 이남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점심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바이에른 지방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발트자센 수도원이다. 이것은 성직자들의 값진 자산인데 그들은 일찍이 다른 사람들보다 현명했다. 수도원은 가마솥 모양의 분지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접시처럼 오목한 지대에 아름다운 초원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주위는 비옥하고 완만한 경사진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이 수도원은 인근의 넓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다. 토양은 부스러진 전파 남질이고 이런 산골짜기에서 분해도 풍화도 되지 않는 차돌이 들판을 부드럽고 아주 기름지게 해주고 있다. 티셴라이트 근방까지는 아직 오르막길이어서 물줄기는 우리 쪽을 향해 에거강과 엘베강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다가 티셴라이트에서부터는 남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물줄기는 도나우강 쪽으로 흐른다. 아무리 작은 실개천이라도 그것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어떤 강맥에 속하는가를 연구해보면 곧바로 그 지방에 대한 개념이 잡힌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지방에서조차도 산과 계곡들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지역의 외곽에서부터는 화강암질의 모래로 잘 닦여진 도로가 시작되는데 그 이상 완전한 도로는 생각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부스러진 화강암은 잔돌과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집안을 단단하게 해주는 동시에 길을 마치 타작마당처럼 매끄럽게 해주는 우수한 결합제가 되기 때문이다. 도로가 통과하는 주변 지대도 마찬가지여서 화강암질 모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낮은 늪지대이기 때문에 더 삭막해 보이고 잘 닦인 도로는 그만큼 더 좋아 보인다. 또한 이제는 내리막길이어서 마차가 엄청나게 빨리 달린다. 보헤미아 지방에서 달팽이 걸음을 했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동봉한 종이 쪽지에 통과한 역들의 이름을 적어 놓았지만 나는 다음날 아침 10시에 여유있게 레겐스부르크에 도착했다. 다시 말해 24.5마일의 거리를 31시간 만에 주파한 것이다. 동이 틀 무렵에 나는 슈바넨도르프와 레겐스타우프의 중간쯤에 있었는데 주변의 경작지가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암석이 풍화된 토양이 아니었고 여러 층이 혼합된 충적토였다. 아득한 태곡적에 밀물과 썰물이 도나우강 기슭으로부터 레긴강을 거슬러 넘나들며 모든 골짜기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그 골짜기들이 원래의 방향으로 물을 흘려보내게 되어 이와 같이
자연적인 매립지가 형성되었고 거기에 경작지가 조성된 것이다. 이런 설명은 크고 작은 모든 강들의 인접지대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 지식만 있으면 관찰자는 경작하기에 적당한 땅이 어떤 것인지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레겐스부르크는 아주 수려한 위치에 있다. 이 지역이 도시 주민들을 유인해드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한 사제들도 생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주위의 모든 밭은 그들의 소유이고 시내에는 교회와 수도원이 겹겹이 들어서 있다. 도나우강은 옛날의 마인강을 내 기억 속에 떠올려준다. 프랑크푸르트의 강과 다리는 이곳보다 더 아름답지만 건너편의 슈타트 암 호프는 그야말로 운치 있는 모습이다. 나는 곧장 예수의 교단의 강당에서 매년 거행되는 학생 연극을 보러 가서 오페라의 끝 대목과 비극의 첫 대목을 관람했다. 그들은 초보적인 아마추어 극단보다 더 못하지는 않았고 의상은 좀 지나치게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었다. 또한 이 공연은 내게 예수의 회원들의 총명함을 새롭게 재인식시켜 주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만한 것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그것을 애정과 주의를 기울여 다룰 줄 알았다. 거기에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영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으며 생활 관습에서 우러나오는 공동 향유와 자기 향유가 깃들여 있다. 이 거대한 종교 단체 속에는 오르간 제작자와 조각가, 도금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연극에 대한 지식과 소질을 갖춘 자들도 분명히 몇 명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교회가 호감이 가게끔 화려하게 단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처럼 통찰력 있는 이곳 사람들은 고상한 연극을 통해 세속적인 관능까지 사로잡고 있다. 오늘은 북위 49도 선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된다. 아침은 서늘했다. 여기서도 사람들은 비가 잦고 썰렁한 여름 날씨에 대해 불평을 해댄다. 하지만 오늘은 온화하고 좋은 날씨로 변했다. 큰 강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은 뭔가 아주 독특한 느낌이다. 과일은 특별한 맛이 없다. 맛있는 배를 먹었지만 포도와 무화과 맛이 그립다. 예수의 회원들의 행동과 성향이 줄곧 내 눈길을 붙잡는다. 교회, 탑, 그리고 건물들은 뭔가 위대하고 완벽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금, 은과 그 밖의 금속, 그리고 잘 다듬어진 돌 등이 아주 화려하고 풍부하게 장식재로 사용되어 모든 계층의 거린들이 현혹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때때로 인류의 화해와 유인을 위해 일부러 몰취미하게 만든 것도 없지는 않다. 이것은 대체로 카톨릭의 외면적인 경배정신이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수회에서처럼 그것이 이성적이고 능란하며 철저하게 실현된 것을 본 적이 없다. 무엇을 보아도 일치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교단의 사제들처럼 캐캐 묻고 불명확한 예배의식을 고수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부응해서 화려하고 현란하게 다시 치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어떤 특이한 돌이 건축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얼핏 보기에 일종의 로트리겐트 사석 같지만 실제로는 더 오래된 원시적인 반암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초록빛을 띠며 석영이 섞여 있고 구멍이 많다. 그 속에는 아주 견고한 벽옥 반점들이 크게 나 있고 그 속에 다시 강력한 반점들이 작고 둥근 모양으로 나 있다. 게다가
어떤 돌은 연구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고도 싶었지만 너무 견고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는 돌을 채집하지 않기로 결심도 했다. 9월 6일 미넨 9월 5일 낮 12시 반에 레게스부르크를 떠났다. 아바흐 근방은 도나우 강물이 석회암에 부딪혀 부서지는 아름다운 지방으로 그런 경치가 자알강 근처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곳의 석회암은 하르츠 산골의 오스테로다 근방의 조밀한 석회석과 비슷하지만 대체적으로 구멍이 많다. 아침 6시에 미넨에 도착해서 12시간 동안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녔지만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기록하려 한다. 미술관에서는 왠지 낯선 느낌이 들었는데 내 눈이 다시금 그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겠다. 작품들이야 걸출한 것들이다. 특히 룩셈부르크 화랑의 루벤스, 1577년부터 1640년 독일 태생의 플랑드르 화가인 페터 파울 루벤스, 바로크 회화의 집대성으로 평가받는 그의 현란한 작품은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며 밝은 색채와 웅대한 구도가 어울리며 생기가 넘친다. 루벤스의 스케치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다. 여기에는 또 트라이아누스 기념주의 모형 같은 뛰어난 조형물도 있다. 토대는 청금석이고 조상은 도금되어 있다. 이것은 여전히 아름다운 세공품이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고대관에서는 내 눈이 이러한 작품들에 익숙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 점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드루수스 상이 나의 관심을 끌었고 안토니누스 상 2개와 그 밖에 몇 가지 상들은 마음에 들었다. 바로 그 작품들로 돋보이게 하려고 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배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미술관, 아니 오히려 둥근 아치 천장의 공간이라 하는 게 더 낫겠는데 그곳은 조금만 더 깨끗하고 관리를 잘했더라면 좋은 인상을 줬을 것이다. 박물 표본실에는 티롤 지방에서 나온 좋은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들의 작은 견본을 본 적이 있고 또한 소장하고 있다. 무화과를 들고 온 여자와 만났다. 무화과는 천물이어서 기막히게 맛이 좋았다. 하지만 북위 48도 상에서는 결코 그리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는 냉기와 장마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오늘 아침 미넨에 닿기 전 비라고 해도 좋을 안개가 나를 맞이했다. 온종일 티롤 산맥에서 바람이 아주 차갑게 불어왔다. 탑 위에서 그쪽을 바라봤을 때 산에는 구름이 덮여 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지금은 해가 기울면서 내 방 창문 앞에 고탄만 비추고 있을 뿐이다. 내가 바람과 날씨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육지를 여행하는 사람도 뱃사공과 마찬가지로 그 2가지 요소에 따라 상황이 좌우된다. 만약에 이국 땅에서 맞는 이 가을이 내 고향의 여름 날씨처럼 불순하다면 정말 비참한 일일 것이다. 이제는 곧장 인스부르크로 향해야겠다. 내 가슴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한 가지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을 주저할 게 있겠는가. 9월 7일 저녁 비텐발트. 나의 수호신이 내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수호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요전의 역마차 마부는 유쾌한 목소리로 오늘은 여름을 통틀어 가장 좋은 날씨라고 외쳤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기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빌어본다. 어쨌든 또다시 바람과 구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벗들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 아침 5시에 미넨을 떠날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티롤 산맥에는 구름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며 걸려 있었다. 아래쪽으로 띠를 이룬 구름층도 움직이지 않았다. 길은 자갈이 밀려와 쌓인 언덕을 넘어 저 아래로 이자르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지로 나 있다. 여기서는 태고 쪽의 바닷물의 조리 활동을 한눈에 파악하게 된다. 화강한 표석 가운데에는 내가 크네벨 덕분에 수집하게 된 걸작품들과 형제간이나 친척벌쯤 되는 돌들이 많이 있었다. 강과 초원의 안개가 잠시 머물다가 결국은 그것마저도 흩어져 버렸다. 사방으로 몇 시간이나 달릴 만한 거리까지 계속되는 자갈 언덕들 사이로는 레겐강 기슭에서와 같이 아주 곱고 비옥한 토양이 펼쳐진다. 이제 다시 이자르 강변에 이르렀나 보다. 높이가 150m쯤은 될 법한 자갈 언덕의 단면과 경사면이 보인다. 볼파르츠 하우젠에 당도했으니까 북이 48도선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었는데 아무도 좋은 날씨가 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난해에 나빴던 날씨를 들먹이며 신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려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이제 내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산맥은 차츰 그 모습을 드러냈다. 베네딕트 바이에른 수도원은 근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첫눈에 깜짝 놀랄 정도이다. 비옥한 평지에는 길다랗고 넓은 하얀 건물이 서 있고 그 뒤로는 넓고 높다란 암벽이 솟아있다. 이제 코일 호수까지는 오르막길이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바렌 호수에 이른다. 여기서 나는 눈으로 덮여있는 산봉우리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눈 덮인 산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된 것을 놀라워하자 사람들은 어제 이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산에는 눈이 내렸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이런 기상 상태라면 날씨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었고 첫눈을 보고서 사람들은 대기가 변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했다. 나를 에워싼 주위의 암벽들은 모두 석회질이었는데 아직은 화석을 포함하지 않은 가장 오래된 종류의 것이었다. 이 석회암 산맥은 달마치아 지방에서부터 생 고트하르트 산까지 그리고 그 이상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 하쿠에트 1739년부터 1815년 독일의 의사이자 식물학자 겸 광물학자였던 발타자르 하쿠에트. 하쿠에트는 이 산맥의 대부분을 답사했는데 이 산들은 석영과 점토가 풍부한 원시림지대와 맞닿아있다. 4시 반에 바른 호수에 도착했다. 이 지점에서 1시간가량 걸리는 곳에서 나는 진기한 사건 하나를 겪게 되었다. 어느 하프 연주자가 11살쯤 되는 딸을 데리고 마차 앞으로 걸어오더니 그 아이를 태워달라고 내게 간청했던 것이다. 그 남자는 악기를 든 채 계속 걸어갔고 나는 그 소녀를 내 곁에 앉혀주었는데 그 애는 자기 발 앞에다 커다란 새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갖다 놓았다. 얌전하고 잘 배운 아이로서 벌써 세상 물정에 상당히 익숙한 것 같았다. 어머니와 함께 마리아 아인시델까지 걸어서 순례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코포스텔의 생 야고까지의 긴 여행길을
막 떠나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아무리 커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소녀의 생각이었다. 언젠가 큰 불이 나서 어떤 집 한 채가 벽 밑까지 남김없이 타버린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문 위에 걸려있던 유리 액자 속의 성모상은 유리와 그림까지 모두 온전한 상태였으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소녀는 말했다. 그애는 그 여행을 끝까지 걸어서 해냈고 마침내 미넨에서는 선제우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모두 21명의 후작들에게 연주를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 소녀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를 무척 즐겁게 해주었다. 커다란 갈색 눈이 예뻤고 가끔가다 위쪽으로 약간 주름이 지는 이마가 고집쟁이 같은 느낌을 주었다.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어린이답게 깔깔거리며 웃을 때는 명랑하고 천진난만해 보였다. 그 반면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뭔가 속내를 품고 있는 듯이 보였고 윗입술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애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소녀는 견문이 넓었고 사물들의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한 번은 내게 저것이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았다. 그것은 아주 아름답고 큰 단풍나무였는데 여행길에 나선 뒤로 처음으로 내 눈에 띈 것이었다. 그 후 소녀는 그 나무를 금방 알아차렸고 그 뒤로도 단풍나무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자 자신이 그런 나무를 식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 애는 자신은 보천으로 큰 장을 보러 가는데 혹시나도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했다. 거기서 만나게 되면 자기한테 대목장 물건을 하나 사달라고 했고 나도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애는 거기서 자기가 뮌헨에서 번 돈으로 산 쇠모자를 쓰고 싶은데 그것을 먼저 내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제 소녀는 그 상자를 열었고 나는 화려하게 술을 놓고 예쁘게 리본을 단 그 장식 모자를 그 애와 함께 감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즐거운 예견에 함께 즐거워했다. 다시 말해 그 애는 날씨가 좋아질 거라고 장담했던 것이다. 그들은 기얏길을 지니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프를 의미했다. 악기의 음이 최고음까지 올라가면 날씨가 좋은 법인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러한 징후를 느꼈고 우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만날 것을 바라면서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다.